오, 느게. 일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일본 최고의 풍수지리 전문가 유미코 타카하시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녀는 일본 최고의 풍수지리 전문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 산산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경고했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은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며 입을 다물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열도는 점점 더 큰 재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가 경고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유미코 타카하시, 일본에서 풍수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붕괴에 대한 불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다가온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여름 태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원래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이고 저는 제 직업 특성상 많은 태풍을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태풍이 일본에 가까워질수록 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가 처음 태풍 산산의 접근을 느꼈을 때는 작은 떨림이 온몸을 스쳐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떨림은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자연의 징후들을 감지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해온 자연재해의 패턴과 너무나 일치하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은 태풍 산산이 예기치 못한 경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태풍은 일본 남부에서 북상하면서 예상치 못한 속도로 일본 전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본 전체를 삼키려는 듯한 거대한 자연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저는 이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제 직감을 믿고 일본 국민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경고는 단순한 태풍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태풍이 일본 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재난을 예고하는 전조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 경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의 말만을 믿고 이 태풍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 속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다시 한번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어조로 그리고 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태풍 산산의 접근과 함께 일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지진들, 바다의 기이한 움직임, 그리고 대기의 변화 등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의 전조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언론은 여전히 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제 발언을 과장된 공포 조장으로 취급하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와 매스컴에서는 저를 비웃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과 명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비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는 이미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어왔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위험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하던 날,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그 이동 속도도 매우 느렸습니다. 이는 일본 전역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특별 경보를 발령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가고시마 등 주요 도시들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으며 그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고시마에서는 21만 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에 빠졌고 해안가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 집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미야자키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가정집이 붕괴되었고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규슈 지역에서는 48시간 동안 580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이 쏟아졌고 이는 기상청 통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고 도로와 교통망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속출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제대로 된 대비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경로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그들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피해 상황을 덜 심각하게 보도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저의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고 일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본 사회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매체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어조로 그리고 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과 지각 변동으로 인해 침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수집된 자료들과 해외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본 정부와 언론은 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고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경고가 조금씩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 일부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저의 경고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사람들을 불안을 조장하는 자로 몰아붙이며 국민들에게 경고를 무시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매스컴은 저를 악의적으로 묘사하며 제 연구와 발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공격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SNS에서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 너무나도 명백했고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사실들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저는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연구 결과에 공감하며 일본이 직면한 위험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의 경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이 문제를 크게 다루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로 그들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는 일본과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부러워하며 일본이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외부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이후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으며 복구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일본 내부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 재난을 최대한 축소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유럽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일본의 지질학적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의 연구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자료를 왜곡하려 했고, 심지어 제 연구 자체를 불신할 만한 증거들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의 연구 결과가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언론과 학계는 제가 발견한 일본의 지질학적 위험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고 저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일본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저의 경고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보도를 부정하며 일본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반응을 보며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의 연구를 토대로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대응 방식은 일본과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일본이 직면한 지질학적 위험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는 대규모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며 일본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한국 학자들의 연구를 무시하며 일본 내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의 언론사들의 압력을 가해 이 문제가 보도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언론이 저의 연구를 인용하며 일본의 지질학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이 문제를 크게 다루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이 문제를 숨기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리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도움도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저는 일본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재난 대비 시스템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큰 차이를 분명히 느꼈고 그것이 일본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일본 내에서 발견된 지질학적 증거들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매우 신중하고 철저했으며 그들은 제가 발견한 데이터를 통해 일본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논문을 작성하고 이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비에 매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비 태세는 일본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방 조치였습니다. 한국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저와 함께 일본의 지질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일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도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둘째는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전국적으로 재난 경보가 발령되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본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일본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실제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을 더욱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대비 태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재난 대비에 철저한 나라였고, 국민들은 정부의 대처에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재난 대비에 소홀했으며 국민들은 정부의 대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이 앞으로 더 큰 재난에 직면할 때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비 태세의 차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차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재난 발생 시 서로 도우며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재난 발생 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국민들은 서로 돕기보다는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재난 대응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를 보며 일본이 한국을 철저히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 정부의 책임감,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비 태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재난 발생 시마다 큰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를 보며 일본의 미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같은 철저한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한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처럼 일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앞으로 더 큰 재난에 직면했을 때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일본 국민들과 나누고자 여러 차례 매체를 통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외부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진실을 감추려 하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 앞으로 일본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채널이 작아서 나중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